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코인 과세와 ETF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투자자들, 안 그래도 지금 화딱지가 잔뜩 나 있는데 내년부터 벌써 이렇게 될 거라는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코인으로 돈을 버시면 세금 22% 맞을 거고요. 건보료도 상승할 겁니다. 이게 거의 확정처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챗 GPT에게 내년에 과세 확률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27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될 확률이 70에서 80%, 반대로 유예되거나 폐지될 확률은 20에서 30% 정도로 과세 시행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과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정대로 법에 박힌 대로 딱 시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세청이 용역 과제를 줘서 과세 시스템 구축을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왔다. 돈을 실제로 썼다. 이게 이제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여전히 유예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는 금투세만 폐지를 하고 국내 주식만 세금 안 주고 정말 이 다 말라버린 이 얼마 안 되는 여기에서 코인만 과세한다? 형평성 논란이 아마 또 나올 거고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셨겠지만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국회에서 줘야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회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뭐 답변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명목상일 것 같긴 하지만 많이 빠져나갔지만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예나 폐지가 될 수도 있다. 뭐 좀 가능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어느 때보다도 과세 확률이 저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에 가서 조금 덜컹덜컹하고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입법조사처에서도 내년에 예정대로 과세하면 야, 이거 분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과세 기준이 여전히 너무 심하게 불분명한데 그래서 투자자와 당국의 분쟁 가능성이 이거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스테이킹과 에어드랍을 도대체 뭘로 볼 것인가? 뭐 손실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2월 처리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거 해외 거래소 쓴 사람들은 이거 뭐 자료 내가 평단가가 얼마인지 증명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과세 자료 확보 더더욱 어렵고 탈중앙화 거래소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특히나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과 과세 자료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거래소는 웬만하면 쓰지 마. 이거 세금 걷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이겁니다. 그냥 과세 기준이 불분명하면 그냥 뭐 맞춰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뭐냐? 이걸 10년간 정말 폐기만 했잖아요. 바다 이야기다. 너네는 거래소 싹 다 없애버리겠다. 젊은이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가르쳐 줘야 된다. 온갖 이런 정말 힘들게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었어도 좋은데 항상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이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거를 들이미니까 계속 괴롭히다가 과세 내세요라고 하니까 그것도 대우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참 폭발할 노릇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과 비교하면요. 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어,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큰 오픈 퀵 2026 세미나라는 큰 공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으로 치면 재무장관입니다. 일본의 그 여자 재무상 이분이 계신데 기조연설에서 가상자산 ETF를 허용을 추진하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율도 20%로 인하하겠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이나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다루는 법이거든요. 근데 요거의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한다라고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격상을 해주는 겁니다. 너 주식과 똑같이 다뤄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대를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자산 ETF도 당연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주식으로 똑같이 보니까 당연히 ETF도 들어갈 거고 세제 개편도 추가가 되면서 주식과 똑같은 20% 분리과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법 개정이 보통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이 그 총리 주도로 여당 주도로 하원 그러니까 일본도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참의원 있고 중의원이 있는데 이미 하원 중의원에서 통과가 돼서 이 통과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이 법이 개정이 벌써 2년 정도 돼갑니다. 즉 금융청에서 스터디를 하고 검토를 착수한 게 24년 10월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굉장히 이 법을 공부를 하면서 코인 쪽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2년 정도 스터디를 하고 내각 법안을 승인을 하면서 중의원, 즉 하원에서 이미 6월 11일자로 통과가 완료가 됐어요. 이 개정 이렇게 하자. 근데 미국과 상원하고 차이가 있다면 일본 쪽은 하원이 파워가 훨씬 셉니다. 미국은 상원이 좀 센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원이 뭐 예산 결정권이나 심지어 총리를 뽑는다든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하원이 가장 세고요. 상원 참의원은 조금 견제를 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원이 통과가 됐으니까 참의원 상원은 상대적으로 통과할 확률이 높다. 물론 표결 일정이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2년 정도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당 주도로 이미 더 통과하기 어렵다는 하원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 개정법 안에는 세금과는 별도입니다. 세금 20% 요거는 별도이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된다는 점, 그리고 ETF는 또 별도여서 한 27년 정도 빠르면 언급이 된다. 뭐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튼 통과해온 과정을 보면 이거 오래 준비했고 정말 대우를 해주면서 세금을 걷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래봤자 한국 22%나 일본은 참고로 20.3%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천지 차이다. 아까 제가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일본은 대우를 해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는 자금 결제법이 있었어요. 이것도 전 세계 최초로 일본은 가장 빨리 코인 관련 법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자금 결제에서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넘어왔다는 건 정말 주식으로 똑같이 인정을 해주겠다. 코인을 격상시킨 거예요. 참고로 한국은 특별한 법을 하나 만들었고 소득세법이 얹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다루는 그러니까 주식이든 뭐 파생상품이든 선물이든 이런 걸 다루는 게 있는데 에이 너네는 무슨 금융상품이야. 너는 그냥 가상자산이야. 넌 그냥 코인이야. 라고 한다면 일본은 격상을 해줘서 주식과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도요. 금융상품이냐 아니냐는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면 금도 있을 거고요. 명품 시계도 있을 거고요. 부동산도 있지만 이것을 금융 상품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일본은 금융 상품으로 현재 격상을 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은 너는 그냥 기타 소득이야. 로또야. 그냥 알바하다가 잠깐 번 거야. 어떤 대회 나가면 우승 상금이야. 이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세금을 걷는다.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증권으로 다룬다. 주식으로 비슷하게 다룬다면 당연히 큰 혜택이 따라오겠죠. 일단 ETF가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로 해서 20% 추진이 되며 이제 뭐 그 2월 공제 이런 것도 다 되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기타 소득이다. 너는 뭔가 금융상품은 아니고 로또 뭐 맞은 것처럼 해서 세금을 거둘 거야. 그러니까 과정이 지금 천지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격상을 했으니까 주식처럼 금투세를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이게 20.3%입니다.
일본은 금투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내의 주식들도 20.3%를 합법적으로 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대우도 해주면서 주식과 똑같이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투세로 넣어주겠다. 근데 원래는 이게 오히려 막 50%, 40%도 낼 수 있는데 요거를 주식과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한참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도 내니까 코인도 내는 게 공평하겠죠.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공평하게 된다. 뭔가 불만을 하려고 해도 할 뭐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실 2월 공제도 3년까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일본의 과정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명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단 매우 철학, 일단 이것 좀 뭔가 없애야 될 것 같고 바다 이야기 같고 뭔가 방해가 되는 뭔가 도박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매우 철학. 근데 세금은 해외 주식처럼 내라. 뭐 대우는 없는데 일단 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실 7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거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비트가 쓱하니 사라졌는데 이 바이비트는 세계 2위에서 3위 거래소입니다. 요거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1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PO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VASP라는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뭔가 신고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거래소는 그냥 아무 때나 요거 이제 날려버릴 수 있어. 이거 다운로드 못 받을 수 있어. 공지를 해놨는데 드디어 행동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금 계산 어려우니까 해외 거래소는 그냥 하나도 쓰지 마.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 한국에서 이 VASP라는 뭔가 이 신고를 받으면 뭐 이제 한국에서 영업을 해 라고 하는데 이 PU의 VASP 신고를 한 해외 거래소, 요거를 획득한 거래소, 이 이제 거래 자격을 받은 거래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에서 하나도 없어요. 좀 이상한데, 나 바이낸스 지금 쓰고 있는데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는 뭔가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비트겟 등등 28개, 그러니까 해외 모든 거래소가요. 이 VASP 신고로 된 해외 거래소는 한국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바이비트는 왜 되냐? 회색지대에 약간 그래도 해외 1위 거래소라고 하니까 약간 그냥 애매하게 허용을 해준 것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바이낸스에 보면 한국어 홈페이지도 나오고 뭐 원화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내국인들을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증거가 조금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그냥 조금 허용을 해줬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VASP 거래받은 해외 거래소가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뭐 정부의 의지가 센다든지 아니면 이게 기준이 너무 높다든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싱가포르, 미국, 특히 뭐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이게 규제가 굉장히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식이 허가제가 더 셀까요? 신고제가 더 셀까요? 원래는 허가제가 더 셉니다. 근데 한국은 신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가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허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단 ISMS라고 해서 정부의 정보 보안 인증, 다른 데는 다 뭐 일반적인 보안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한국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해킹을 하면 어떻게 된다, 뭐 보안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어렵고 힘든 걸 다 뚫고 들어와도 은행의 실명 계좌를 안 주면 끝입니다. 이게 한국은 필수예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다른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은행에서 나 싫은데요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일본이든 다른 데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또 설사 원한다고 해도 뒤에서 뭐 금융이라든지 정부가 해주면 너 알지? 이렇게 눈을 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해외 거래소랑 계약을 맺을 용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 1인 1거래소, 1거래소, 1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여기서 이게 최종적으로 그냥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미등록 거래소 제재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일단 해보다가 뭐 영업 중단이든 뭐 명령이든 뭐 경고를 하는데 그냥 앱 삭제랑 접속 차단까지 그냥 처음부터 못하게 해버리는 가장 강력한 그 대주주 경영진 심사도 매우 엄격합니다. 대주주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성향이고 심지어 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죠. 몰빵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신규 거래소들이 한국에 VASP를 딸 수 있는 확률이 그냥 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너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물론 한국 시장이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곳임은 알아요. 그래서 군침은 돌지만 야, 이렇게까지 때리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에이, 시장에 한국만 있어? 안 해. 포기.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거두려면 뭔가 그래도 좀 할 수 있게 해놓고 걷어야 되는데 그냥 딱 막아놓고 니네 하기만 해봐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트래블룰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해외 거래소를 안 쓰게 된 계기가 사실 트래블룰입니다. 22년 3월 달에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물론 권고안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 권고안을 따르고 있지 않았는데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들면서 세계 최초로 제가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부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100만 원 넘어갔다가 두 번 정도 이게 턱 하고 걸리면, 업비트에서, 해외에서 업비트로 넘어온 거 걸리면, 이거 푸는 게 정말 너무 큰 스트레스여서 제가 두 번 겪은 이후로 안 해. 바이낸스든 뭐 게이트아이오든 뭐든 안 해 하고 지금은 해외 거래소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웬걸 100만 원 미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를 나가는 모든 돈은 트래블룰에 걸려서 뭔가 아무튼 인증을 하고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이런 뉴스도 최근에 있었죠. 해외 미신고 거래소, 아까 VASP 인증 신고를 안 받은 곳, 사실상 전부라고 보시면 되죠. 한 곳도 이걸 받은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로 뭐 바이낸스든 뭐든 돈을 1,000만 원 이상 뺄 때는 이거 무조건 자금 세탁이다. 무조건 의심 거래로 보고 보고를 하게. 원래는 이게 원칙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반발이 너무 세니까 이게 최근에 좀 철회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없던 걸로 됐지만 그럼에도 트래블룰이라든지 기존 이제 뭐 자금 세탁 이런 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거래소를 거의 못 쓰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좀 갖춰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는 정부에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성만 좀 해줘라. 그 다음에 과세 추진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는 바로 장기 보유자들의 세금을 우대해주는 혜택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호주도 뭐 독일도 미국도 많이 있어요. 세금이 있는 건 오케이. 근데 호주는 1년 이상 보유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을 50% 할인을 해주고요. 독일은 한술 더 떠서 1년 이상 보유 시 완전 비과세입니다.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대도 해주면서 장기 우대까지 해주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근데 독일은 이게 너무 큰 혜택이어서 지금 이거 없애네 만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미국도 1년 이상 보유 시 소득 구간별로 뭐 0%에서 20%로 세금을 깎아주고 포르투갈도 1년 이상 보유 시 여기도 완전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비사업적인 개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가 그럼 사업적이냐? 트레이더를 사업자라고 보는 겁니다. 4848하면 이거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네. 그거는 예외 없이 세금을 때리는데 비사업적, 우리처럼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그냥 1년만 들고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할만하겠죠. 그리고 싱가포르나 뭐 UAE나 이런 데는 뭐 자본이득세, 개인소득세 이런 거 자체가 없다. 근데 뭐 반복적으로 4848을 하면 물론 영업소득으로 볼 수는 있다. 이런 건 바라지도 않는 거죠. 제발 좀 코인 산업을 좀 양성을 해줘라. 또는 그냥 가만히만 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 하는 수준만 좀 어떻게 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면 현물 ETF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미 사실은 거의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팝이라든지 K-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정말 많잖아요. 이거 쓰게 했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해외 거래소나 해외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하잖아요. 야, 이것도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금융 상품으로 바라본다든지 좀 뭔가 대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처럼 금투세를 같이 매기자. 아니, 주식도 매기고 코인도 매기자. 우대를 해주고 코인도 매기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발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양성은커녕 정말 힘들게만 하고 세금을 내니까 조금, 코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현재 전 세계 코인 산업이 제도권의 문턱을 넘어가기 직전에 현재 큰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지금 가장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이니 전략 비축이니 401k에 코인을 넣으려면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요. 일본도 뒤늦게나마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격상하면서 활성화를 한다든지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제도권 직전의 성장통 시기를 잘 견뎌내셔서 우리 정말 큰 제도권의 돈줄기를 맞게 되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